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던 중 카메라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던 사람이다. 내가 추천하면 반대할 테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 넵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놀랍게도 이들이 청탁하려 한 자리가 대통령 임명직도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이었습니다. 민간 영역까지 대통령실 입김으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건데요. 형님, 누나란 호칭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적 관계로 인사를 주무르려 했단 말인가요? 최순실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건진법사 인사청탁 사건. 작은 사적 청탁의 싹이 정권 자체를 흔드는 게이트의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무시해선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영노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동에는 월영교를 비롯한 여러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안동댐 옆에 있는 낙강 물길 공원인데요. 연못과 숲길이 아름답게 조성돼서 한국의 지베른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많은 이들이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안동댐 안전보강공사로 폐쇄가 돼서 7년 후에 재개방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함께 나눠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낙강 물길공원이 문 닫는다 소식을 들은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안동댐 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안동댐이 보조댐이 있고 본댐이 있는데요. 본댐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편에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그런 공원입니다. 그 연못 주위에 나무 수생 식물들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로 데크길이 나 있고 또 많은 벤치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 또 쉬시면서 다가를 먹을 수도 있는 곳인데요. 이 무엇보다도 산책을 즐길 수 그 사진을 찍기에 이쁜 곳이 많아서 연못을 배경으로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이른바 뷰 맛집인데요. 그 최근 들어 이제 뷰 맛집으로 SNS에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안동의 신흥 명소입니다. 그 저도 이게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월영교 이런 건 아는데 그래서 SNS에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이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주말에 가면 이제 주차난까지 벌어질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안동댐 안전보강공사로 폐쇄되어서 7년 뒤에 재개장한다고 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동에 그렇게 유명한 뷰 맛집 물길공원이 있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좀 계실 것 네, 같습니다. 계실 거예요. 예, 사실 낙강 물길공원이 그렇게 큰 규모의 공원은 아닙니다. 이 규모가 대략 한 7,800평 규모의 소규모 공원인데요. 그 예를 들어 영국 런던에 있는 왕립공원인 하이드파크가 한 42만 평,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가 한 100만 평 되거든요.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는 한 11만 평 되니까 그 낙강 물길공원은 7,800평으로서 매우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지만은 그 알찬 내용과 아름다운 전경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시민들도 이제 많이 방문하는 공원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숨어 있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바로 이제 도시 발전을 위한 신동력 엔진 측면인데요. 네. 이게 좀 갑자기 왜 뷰 맛집 얘기하다 도시 발전이로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 사실 도시 발전을 기획할 때의 고려 요소 중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의 제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 관광객의 이제 유치, 증대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아름다운 대규모 공원을 도시 중심에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도시의 중심에 조성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런던 하이드파크, 뉴욕 센트럴파크도 매 한 가지인데요. 그 런던 하이드파크의 이제 그 위치를 보면요. 런던 대형 박물관, 버킹엄 궁전, 켄싱턴 궁전, 자연사 박물관 그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센트럴파크는 그 뉴욕에서 제일 땅값 비싸고 한 데가 맨해튼이거든요. 네. 맨해튼 섬인데 그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말로 하면 시내 중에 시내에 큰 공원이 있는 건데요. 네. 즉 이제 공원을 저 멀리 도시 외곽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시켜서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객의 시내 집중을 도모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센터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명실상부한 경북의 행정, 관광의 중심지로 나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동이나 경북 북부 도시 중심에 이렇다 할 아름다운 그 대규모 공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고 산책로하고 연못이 있고 대규모의 꽃밭이 있고 또 돗자리 펴놓고 아이들 친구들 김밥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없죠. 네. 예. 그 사실 도시 그 시내 중간에 그 땅값도 비싼데 뭐 그래 비아노노 이런 뭐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 개발 과정에서요. 그렇지만은 만일 도시 중심에 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면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휴식처로서 찾고 관광객들도 방문할 것이란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동 낙강 물길공원의 성공 사례를 보면 그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이 경북 북부의 이름난 공원, 특히 관광 명소이자 도청 소재지인 안동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가 충분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경관이 좋은 중대형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도시 시민들도 좋고 관광객들도 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 발전 전략으로 시내 중심에 아름다운 중대형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네네. 안동 시내에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내 중심에는 다 시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사실 중대형 규모의 뭐 10만 평이나 20만 평 규모의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 많은 건물을 수용하고 철거하려면 많은 절차적인 어려움 또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안동의 경우에 시내에 금싸라기 땅 41만 평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빈 땅이 있나요, 안동에? 예, 바로 안동 송년동에 있는 54단 예하 1, 2, 3
그 여단 부지인데요. 네. 사실 이 여단 부지가 예전엔 사단 부지로 조성이 됐는데요. 네. 그때에는 이제 시의 아주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1980년생인데요. 제가 네. 어릴 때 안동 살 때만 해도 그 사단 부지 주변이 전부 비포장도로였고 산이고 논이고 밭이었습니다. 어허. 그 송현동하고 옥동은 안동의 송현 옥동은 막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이랬습니다. 완전 시 외곽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일이 지나면서 안동 옥동과 송현동이 개발되고 특히 옥동 송현 등이 경북 북부의 상권, 교육, 주거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그 옥동 송현동 그런 주거 상업단지보다 더 시내에 인접하게 된 게 이 사단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교통의 중심지이자 금사라기 땅이 되어버린 거죠. 네. 네. 또한 이게 사단이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 이 부지에는 사단이 이전에 가버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사단이 아니라 사단 예하의 여단 이제 병력만 있어서 대략 한 300명 내외만 이제 그 주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 땅을 활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큰 사단 땅이 비어 있는 것이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굳이 금사라기 땅이 그 위치에 뭐 그 부대가 주둔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완전 변경돼 버린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부대 관련 시설을 뭐 대구가 공공항 옮기듯이 시 외곽으로 옮기고 여기를 안동의 혁신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공원과 수영장 등의 각종 시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사단부지 넓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한 41만 평 됩니다. 41만 평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이 매우 넓은데요. 그게 한 43만 8천 평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우리 지역에서 서울 올림픽 공원 좀 안다고 오실까봐 제가 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네. 안동 옥동에 이제 그 넓이가 한 4.3 제곱킬로미터, 다시 말하면 한 130만 평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죠. 옥동 크기에. 네. 그리고 영주의 휴천동 크기도 한 대략 한 100만 평 정도 된다 봤을 때는 그 41만 평이 엄청 넓은 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큰 부지가 사실상 유휴부지로 남아있다는 점이고요. 게다가 이제 KTX 안동역과도 한 10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그렇죠. 이제 현재 이제 그 시의 그 도시개발 형태를 보면 오히려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니 위치는 좋고, 또 이 현재 사단부지 서쪽에 인접해서 영주로 바로 직선으로 뚫려 있는 국도 5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부지에서 영주시청까지 한 30분이면 주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통팔달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남은 경북 북부의 금사라기 땅인데요. 이 도화조리 치면 이절지 내지 전지가 텅 비어 있는 세민이 수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송도 센트럴파크처럼 10만 평인데요, 그게. 또는 이를 넘어서 한 20만 평 정도 대규모 공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연못, 산책로, 숲길, 꽃길, 물길, 잔디밭, 야영장을 조성하면은 현재의 낙강 물길 공원보다는 더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네. 사실 우리 지역의 청송 101홍 공원이 4,000면이 있는데 공전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걸 봐도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김천시처럼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실내 체육관을 이제 지을 수 있다는데 그게 한 10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공원도 조성하고 스포츠 종합탄도 조성하고 해도 땅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어떤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최신 시설로 스포츠 관련 단지나 공원을 조성하면은 더 많은 인파가 올 뿐만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인들은 최신식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더 어떤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 정쟁이나 공천 싸움보다는 도시의 신성장 동력을 이야기할 때라고 보는데 접근성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만 먹고 활용 가치도 떨어지고 접근성도 매우 안 좋은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같은 애물단지를 지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름다운 공원, 옳은 공원을 시내 중심에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위치한 이른바 공원 전략, 다시 말하면 안동 3G 파크 전략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랜드 그린 그레이트죠. 그랜드 그린 그레이트 파크 전략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동 중심 지역인 송영대에 위치한 그 사단 부지 지역의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그 41만 평 금싸르기 땅을 이제 시민들, 경북 북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꼭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낙강 물길공원이 안동댐 안전보강공사로 폐쇄돼서요. 7년 후에 재개방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공원을 또 주고 또 관광객들도 모으기 위해서 송현동에 위치한 사단부지의 공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6시 23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청송군이 영노화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청송군의 KUCT 영노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송군 기획감사실 이규철 기획평가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철입니다. 네, 청송군이 추진 중인 KUCT 영노화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영노화란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한데 이 개념과 함께 청송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영노화라는 개념이 일반 청취자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그 노화를 지연시키는 항노화 산업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용노화 산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송은 전국 최고의 사과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농산물이 가득한데요. 네. 청소 용노화 연구단지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사과나 농산물 속에 숨겨진 젊어지는 성분을 찾아내고 분석해서 산업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만들어지면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지역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4일이랑 25일에 2025 청송국제 영노화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어떤 분들이 함께 했나요? 이번 포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독일 막스 플랑크 노화 생물학 연구소의 아담 안테비 소장님도 오셨고요. 네. 아시아 노화 연구협회 설립 회장이신 홍콩 의대 준찐저우 박사님 등 세계적 석가들이 청송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승재 카이스트 생명공학과 교수님과 강종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네. 조규영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님 등 해당 분야 국내 최고 연구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바이오 넥서스 대표님이나 켈리아이 대표님 등 관련 기업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용노화 분야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책기관이 함께하는 포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 청송에서 이런 국제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같이 수고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노화 포럼 개최의 의의와 성과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번 포럼은 영노화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와 AI 기반 미래 전략을 청송에서 직접 논의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청송의 영노화 산업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영노화 연구에 있어서 청송이 먼저 선점을 하고 영노화의 허브로 공표되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9월에는 청송 AI 영노화 연구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이 KUCT 사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청송 AI 영노화 연구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송 AI 영노화 연구원은 KUCT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청송 AI 영노화 연구원에는 총 5분의 관련 분야 전문 박사님과 연구원님들이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청송 사과를 비롯한 지역 자원을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영노화를 위한 기능성 성분을 발굴해서 이것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성과가 공개된 제품도 있다고 하던데요. 산업화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연구원은 청송 사과에서 영노화 유효 성분을 분석해서 사과칩과 사과 주스, 사과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제작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에는 있지만 이게 농산물이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서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바이오 소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소득 증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와 기업 유치로 이어지면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KUCT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 청년 정조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KUCT 사업은 단순 연구 개발을 넘어서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네. 영노화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구 가톨릭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과 연구, 취업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역의 청년들이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영노화 연구지원센터와 공동주거단지를 조성 중인데 어떤 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오고 완공 이후에 청송군이 기대하는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2027년까지 청송읍 등리의 연구지원센터와 공공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연구와 산업, 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연구 인력과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연구 활동과 제품 개발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명확하게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다 완공하게 되면 청송이 영노화 연구와 산업화의 중심지가 되고 기업이 모이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 생명과학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들어볼까요? 청송군은 청송 자연과 농산물 그리고 AI 기반 과학기술을 결합해 세계가 주목하는 영노화 산업의 선도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성군에는 그 세포 배양 산업 지원센터가 있고요. 네. 안동에는 바이오 산업단지와 백신 관련 많은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청송은 이러한 인근 지역의 연구 지원센터와 기업 클러스터,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해서 청송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송이 대한민국 영노화 산업의 심장이자 미래 웰니스 산업을 이끄는 세계적 거점으로 선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송군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영노화 산업의 전초 기지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기획감사실 이규철 기획평가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어제가 계엄 1년, 빛의 혁명 1주년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1년 전 12월 3일 국회 정문을 월담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셨는데 당시를 네. 떠올려 본다면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제 그 국민 행진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네.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측면도 있고 매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굉장히 참담했던 시간들이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그 참담했던 순간들을 이겨낸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어제 굉장히 추웠는데도 참 많은 분들이 여의도 광장을 메워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1년을 돌이켜보는 게 뭐라 그럴까 이 순간을 대한민국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제 저는 내용 전반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존경 그리고 완전한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긴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네. 대통령이 대한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이런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네. 국민의 손으로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런 쿠데타를 막아낸 건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그 존중과 존경과 예우를 하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빛의 혁명 마무리하기 위해서 엄정한 처벌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걸 추진할 계획도 있나요? 노벨 평화상이 한 개인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도 받아왔는데. 그렇죠. 단체도 받지요. 네. 네. 뭐 기후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단체들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랄까 신선한 제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쩌면 올해 받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죠. 뭐 그러한 논의나 뭐 준비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어서 네. 지금부터 준비해서라도 내년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받으려면 네. 아직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단 한 명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K민주주의의 대명사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좀 널리 알려지면서 저는 자격이 충분한 만큼 국회 그리고 정부가 이걸 좀 준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여기 이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공휴일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이 날을 그냥 넘기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 이런 말도 되게 의미 있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12월 10일이요. 네.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그 세계 인권 주간으로 저희가 선포를 하고 인권 관련한 행사를 하는데 12월 3일을 만약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게 되면 12월 10일까지 딱 일주일이잖아요. 네. 그 기간 전체를 세계 인권 선언의 날과 함께 국민주권의 날 그리고 인권의 날을 함께 기념하는 주간으로 선포를 해도 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젯밤에는 시민행진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셨나요? 함께 하실 때?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엄청 추웠죠. 그런데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깃발 들고 전국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계엄 해제 선언 이후, 의결 이후에 실제로 윤석열이 국회가 해제 의결한 것을 받아서 해제를 선언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탄핵이 이루어지는데도 12월 7일 날 1차 표결하지 못하고 12월 14일로 넘겼고 4월 4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가슴을 졸인 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한 거고 저희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평온한 일상인 것 같지만 지난 1년 동안은 평온했던 시간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었고 그 격동의 시간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억하고 지금의 각오들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였는데 어제 시민연 발언대로 올라온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았고 네. 사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이다라는 규탄의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1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내란 1년이 되던 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다들 짐작했었다. 네.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그간의 사법부의 특히 이정재 그 영장 전담 판사의 그동안에 이렇게 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각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죄를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채택한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뭐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불구속이었지만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결심 공판 마쳤고 15년을 구형받았고 이제 1월 21일이면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의 인식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죄질은 이게 국회의 연결고리를 묻는 거거든요. 네. 국회가 특히 여당이 어느 선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으로 협조를 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셈입니다. 추경호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느냐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번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드러나는 거여서 네. 저는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역과 결과를 보니까 전체 한 12건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7건이 발부가 되고 5건이 기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12월 12일 날 발부가 됐는데 이분의 혐의는 그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졌고 그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네. 국정원의 CCTV 영상을 여야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이게 이 사람의 혐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비한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훨씬 더 중대해요. 그렇죠. 예. 그건 누가 봐도 훨씬 더 중대해요. 그런데도 2번씩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거는 저는 이 그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선별적인 발부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그 법조인 출신들 뭐 판사 출신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영장 발부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여지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걱정되는 지점이 이 부분인데 내란 특검이 이제 오는 14일이면 수사기한이 만료가 돼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로 다 돌아갔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내란 특검이 결국 힘이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뭐 잇따라 불발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고 그런데 특검이 힘이 빠졌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12월 1일 날 정청래 당대표가 3대 특검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약식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추가 특검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뭐 내란 특검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행히 특검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네. 기간 동안에 확보된 물증이나 녹취, 문서, 통신 이런
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기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국민의힘은 뭔가 분열하는 양상이랄까요? 장동혁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는데 송원석 전 원내대표는 사과를 하고 또 국민의힘의 초선 재선 25명 의원이 사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참 사과하기 싫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는 그건 사과라고 할 수 없는 억지 사과였고요. 마지못해 하는 사과. 오히려 사과라기보다는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그 계엄의 빌미를 준 것은 여당이다, 민주당이다라는 식이어서 네. 참 하기 싫은 사과를 억지로 했구나, 궁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이제 초재선 의원 중 일부가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기자회견한 장행소에 이렇게 서 있는 의원들을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요? 실명을 거론하기에 네.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분도 그동안 그 용산 관저에 가서 네. 대통령 지키겠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그 시위하고 항의하고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장에 선 걸 보면서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들의 사과가 위선이라고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진심으로 지난 12.3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 기조를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반성하는 그 반성 속에서 나오는 기자회견이었기를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사실 여전히 수사도 재판도 끝난 게 없고요.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어떤 책임 물릴지 어느 것 하나 정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진행돼야 할까요?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진짜 네.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3년이 구형되었고 12월 15일 날 선고로 알고 있고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징역 15년 구형돼 이제 2명이 구형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노상원의 경우도 우리가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수행 업무가 아니라 이 어쩌면 계엄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3년 구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어느 것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검찰 개혁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법 개혁 이야기가 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9일날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1년이 지났습니다. 관련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